송월골의 두 친구, 도둑을 감싼 사내. 사람들은 모두 그를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도둑질한 친구를 2번씩이나 감싸주다니 저러다 같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더 흐른 뒤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 하나 믿어준 덕에 마을이 통째로 살아났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도둑이 된 친구를 감싸주고도 끝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내,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으려 했던 두 사내의 인연에 대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기, 산과 물이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작은 고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송월골이라 불렀습니다. 밤이면 산등성이에 걸린 달빛이 마치 종이에 먹을 번지듯 마을을 물들였기 때문입니다. 송월골은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송월골의 들머리에는 낡은 팽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죄는 눈으로 보고 사람의 마음은 오래 보고.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새긴 글인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훈계할 때마다 늘 저 말을 함께 들이밀곤 했습니다. 송월골 서쪽 끝 작은 냇물을 건너면 초가집 2채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거기엔 어릴 적부터 붙어 다니는 두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는 강도윤이, 다른 집에는 최무진이 살았습니다. 둘은 태어난 해도 사흘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첫 돌 때부터 서로 집안을 오가며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도윤은 무엇이든 곧게 서야 한다고 믿는 성정이었습니다. 빗자루를 세워두면 꼭 반듯하게 세워두었고 장작을 쌓을 때에도 큰 것, 작은 것을 정갈하게 맞추어 올렸습니다. 무진은 달랐습니다. 손재주가 좋고 눈치도 빨랐으나 마음속 어딘가는 항상 빗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봐도 이걸 팔면 연 몇 개를 살까부터 헤아리는 성정이었습니다. 둘의 차이는 집안 사정에서 더 잘 드러났습니다. 도윤의 집은 가난했지만 아버지, 어머니 모두 성실했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무진의 집은 겉보기엔 늘 시끄럽고 풍성했지만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돈과 물건을 대하는 손이 제 것만이 아닌 것처럼 느슨해졌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무진은 일찍부터 세상을 배웠습니다. 정직하게만 살면 평생 흙만 만지다가 죽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도윤은 훈장을 하는 작은 서당에 잠깐 드나들며 조금씩 글자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집에서 자란 두 사내는 같은 하늘 아래 서로 가장 가까운 벗으로 커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15, 무진이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에 올라 나무를 하거나 장터에 나가 심부름을 하며 살았습니다. 도윤은 성실했습니다. 맡은 일이 있으면 끝까지 해냈고 약속한 시간은 꼭 지켰습니다. 무진은 영리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빠르게 해냈고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눈치가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정직하지만 재주가 없고 무진이는 재주는 있지만 믿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깊어갈 무렵 송월골에는 기이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님댁 곡식 창고에서 밤마다 쌀자루가 하나씩 사라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관아의 곡간이 아니라 고을 원님의 사사로운 창고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더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안에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렇게 흔적을 안 남길 수가 있느냐.
내 보기엔 창고 열쇠를 아는 사람 중에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님 집에서는 하인들을 모아놓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기가 했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살은 자연스레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요즘 원님 댁 주변을 자주 기웃거리는 자가 있지 않느냐. 최무진이라는 사내 말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진은 원님 댁 심부름을 가끔 나갔습니다. 물건을 나르거나 나무를 패다 남은 짜투리를 얻어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고 집안 형편이 궁핍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조금만 의심거리가 생겨도 먼저 그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무진이가 설마, 도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서늘함은 곧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 며칠 창고 도둑 소문이 떠다니는 탓에 마을 공기가 어수선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던 그 밤 도윤은 물이나 한 모금 마시고 오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원님 댁 쪽에서 낮게 깔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넘어 살금살금 창고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윤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최무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진아, 이름을 부르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면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도둑이 된다. 도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돌려 원님 댁 쪽으로 향했습니다. 무진은 이미 몇 번 그 길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병세가 급해져 약값을 마련하고자 실수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 정도야 나중에 돈을 모아 갚으면 되는 거야. 무진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한 번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두 번째가 쉬웠습니다. 어차피 원님 댁 쌀이야 한 자루 빠진다 한들 그 집사는 모를 것이다. 무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월급을 미리 땡겨 쓰는 거라 생각하자 무진은 그렇게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달래도 밤이 깊어질수록 창고 문틈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라고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은 점점 깊어지고 빗독촉은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다시는 안 온다. 무진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무진은 창고 문을 살짝 밀어 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까지만이면 좋겠구나. 무진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창고 문틈으로 흘러들어와 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도윤이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해줘.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말은 진심이었고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도윤은 무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두려움과 후회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져가는 걸로 하자. 무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한 걸로 하자. 대신 다시는 오지 마라. 다시는 이 문 앞에 서지 마라. 무진은 도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왜 그래야 하는데? 이건 내 잘못이야.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손이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너 하나는 이 자리에서 빼고 싶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사람들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이다. 오늘은 꼭 붙잡아야 한다. 원님의 하인들과 지키던 군졸들이 창고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일 틈도 없이 무진의 손을 잡고 창고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안에 있는 쌀자루 뒤로 몸을 숨겨 절대로 나오지 마. 그리고는 자신이 들고 있던 자루를 문 곁으로 끌어냈습니다. 군졸들이 문을 확 열어젖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쌀자루를 어설프게 끌고 나가다 멈춰 선 강도윤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원님 댁 마당은 그날 밤 한바탕 소란이었습니다. 역시 집 근처에서 얼쩡대던 놈이었군. 강도윤,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를 물으려면 제게 물으십시오. 이 자루는 제 손이 들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평소 도윤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분노와 실망이 더 컸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네 아버지가 들으면 기절할 일이다. 도윤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진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당장 곤장이라도 쳐야 마땅하겠지만 오늘은 내 아비의 체면을 봐서 감옥은 면해주겠다. 대신 올해 농사 끝날 때까지 우리 집 일손으로부터 일한 대가를 모두 창고 손해물기에 쓰도록 하라.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관대한 처분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그 길로 원님 댁의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창고 안쪽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무진은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 하인들의 비웃음, 원님의 한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발자국이 멀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정적이 내려앉자 무진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창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어있는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도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끌려가다 남긴 듯한 발자국만이 흙 위에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무진은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무진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묻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진은 며칠 동안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강도윤은 원님 댁 마당을 쓸고 소 우리를 치우고 장작을 패며 묵묵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겉으론 성실한 척하더니 속은 같지 않았구먼. 그래도 감옥 안 갔다고 다행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여러 번 눈물을 훔쳤지만 아들에게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 때마다 어김없이 밥상을 차려두고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저지른 잘못이 평생 따라다니는 법이다. 허나 그 잘못을 어떻게 이고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이 달라진다. 그 말에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만에 무진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원님 댁 마당 한켠 물동이를 나르던 도윤은 그를 보고도 잠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역시 무진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도윤은 잠시 물동이를 내려놓고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까지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까지만 내가 대신 치고 싶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그러다 네 평생이 망가지면 어쩌려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평생이 한 번에 망가지진 않는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보는 눈도 달라질 날이 오겠지. 그 말은 너무도 단순해서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무진은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이런 거다. 너를 친구라 생각한 이상
네가 망가지는 걸 두 눈 뜨고 보기 싫었다. 그 말은 무진의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진은 조용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는 창고 문을 열지 않겠다. 다시는 이 친구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무진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항상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 주지 않습니다. 몇 달 뒤 송월골에는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을에 내려오던 세금 일부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입니다. 올해 원래 들어와야 할 세금량보다 장부에 기록된 양이 적다. 관아에서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쯤에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손을 댄 것입니다. 원님은 관아 사람들과 함께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받은 사람은 역시 그를 알고 장부를 다루는 설이었지만 그의 집안을 둘러보아도 수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아전이 불쑥 말했습니다. 원님 댁 창고에서 쌀이 사라진 일도 있었으니 이번에도 비슷한 부류일 수 있사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슬그머니 강도윤과 최무진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 도둑은 평생 도둑이라지 않습니까? 강도윤은 한 번 들킨 놈이고 최무진은 늘 수상쩍은 놈이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님은 괜히 속이 쓰렸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지금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가 관아장부에 손을 댈 틈이 어디 있겠나? 그 말이 조금 도윤을 감싸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무진에 대해서는 딱히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최무진을 한번 불러보아라. 무진은 관아 마당에 서며 몇 달 전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또다시 도둑 소리에 내 이름이 오르내리는구나. 무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원님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머슴 옷차림 그대로 관아 마당 한쪽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원님, 감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원님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번 일에 관해서라면 최무진은 아무 죄가 없다고 제가 먼저 증언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난번에는 놈을 대신해 네가 도둑이 되고 이번에는 아예 놈 뒤치다꺼리까지 하겠다는 게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굳이 가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제 선택이었고 이번 재물에는 저 친구 손이 닿은 일이 없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와 무진이는 요즘 매일같이 함께 장터에 나갔다 돌아옵니다. 빈 주머니로 나간 날도 많고 고작 몇 입 벌어 술 한 잔 국수 한 그릇 나누어 먹고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관아에서 세금을 올리고 내리는 일에는 아예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도윤의 말은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의심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놈이 짜고 덮어 씌우는 거 아니냐. 한번 감싸주더니 이번엔 대놓고 손을 잡았군.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관아 안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히 말씀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도성에서 내려온 감찰관리였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관아를 드나들며 장부를 살펴보던 인물이었습니다. 감찰이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두 젊은 놈의 말이 틀리지 않은 듯하옵니다. 그 말에 원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는가? 감찰은 장부 한 장을 꺼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펼쳤습니다. 감찰이 말했습니다. 이 장부 글씨는 늘 같은 서리가 썼지요. 그런데 이 부분만 글자 모양과 먹의 농도가 다릅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은 바로 세금량이 바뀐 칸이었습니다.
감찰이 계속 말했습니다. 글씨를 덧대어 고친 것은 글을 아는 자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나무꾼이나 장터 심부름꾼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껌뻑였습니다. 그럼 도둑은 관아 안쪽에 있다는 말인가? 감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찰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다시 도성으로 보고를 올려 큰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멀쩡한 이들에게 도둑이란 말부터 붙이지는 마시지요. 원님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엉뚱한 사람을 의심한 꼴이 되었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최무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일단 물러가 보거라. 그 말에 무진은 몸에서 힘이 빠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지난번 일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게 말이야. 한번 도둑이면 계속 의심받는 법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진의 등을 쑤시는 듯 했습니다. 남들은 의심하다 말겠지만 정작 자신은 평생 그날의 창고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무진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돌아보았습니다. 무진이 물었습니다. 내가 어떤 놈인지 너는 제일 잘 알 텐데 왜 또 나를 감싸준 거냐?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엔 네가 잘못했으니 내가 대신 져준 거고 이번엔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니 내가 내 편에 선 거다. 너무나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무진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너는 세상 물정이 너무 없는 거냐? 아니면 너무 아는 거냐? 그 말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온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사람 하나를 끝까지 믿어보고 싶을 뿐이다. 언젠가는 그 믿음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답을 주겠지. 그날 밤 무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마을에서 수상하게만 보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삶을 찾아 떠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달빛 아래 어릴 적부터 뛰어놀던 송월골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 골목마다 도윤과 함께 뛰어다니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무진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무진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잘못 발을 디디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차라리 먼데 나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는 새벽이 되기 전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송월골 들머리의 작은 비석이었습니다. 비석 위에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2번이나 막아준 친구가 있다. 그 친구 얼굴에 더 이상 먹칠하지 않도록 제대로 살아보겠다. 그 말은 누가 듣는 기도도 맹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무진이 떠난 뒤 몇 해가 흘렀습니다. 관아 세금 장부를 조작한 진짜 범인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바로 관아 안에서 세금을 치부하던 관리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송월골 관아는 더 엄격하게 장부를 다루었고 무고한 이에게 함부로 도둑이란 말을 붙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강도윤은 원님 댁 머슴살이에서 풀려나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조금 더 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원님 댁 일을 묵묵히 다 해내더니 한 번도 도망가지 않더라. 이번 세금 사건 때도 자기 친구를 위해 나서더니 결국 친구 결백도 증명됐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조금씩 도둑이란 말 대신 의리 있는 놈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그저 조용히 밭을 갈고 나무를 베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늘 그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말이야 바람 같아서 너무 신경 쓰면 숨이 막힌다. 어느 늦여름 송월골에 낯선 행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깃발도 없이 화려한 말도 없이 그러나 짐술에는 몇 대나 되는 묵직한 행렬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행렬이 멈추더니 선두에 있던 사내가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이곳이 송월골이 맞느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사내는 예전에 떠나던 무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단정하고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 대신 여러 길을 걸어온 흔적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요? 사내는 잠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팽나무 아래 비석, 골목 어귀 우물, 허름하지만 정겨운 초가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남의 창고를 잘못 드나들던 바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바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최무진? 무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그때 마을을 떠날 때 방향만 잘못 잡았더라면 아마 객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를 제대로 혼내줄 사람들을 만나 다시 장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함께 온 짐수레를 가리켰습니다. 이 짐은 송월골에 두고 싶어 가져온 것들입니다. 수레 안에는 곡식자루와 옷감, 장롱에 들어갈 나무판들, 마을 기와를 바꿀 수 있는 재료까지 여러 가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많은 걸 다 뭐하러? 무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때 훔치려 했던 곳이 원님 댁 창고 하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마을 전체가 제가 빚을 진 곳이었지요. 특히 강도윤이라는 사내에게 진 빚이 가장 큽니다. 도윤은 들판에 나가 있다가 마을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듣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진아? 무진은 예전보다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친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어깨를 치고 웃으며 장난을 쳤겠지만 지금은 쌓인 세월이 그 사이를 잠시 막고 있었습니다. 먼저 웃음을 터뜨린 것은 역시 도윤이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왔구나. 짧은 말 한마디 속에 수없이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너한테 직접 말해야 할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지켜보았습니다. 무진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옛날 창고 곡식이 사라졌을 때 실은 제가 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제 이름을 말하는 대신 자기가 욕을 먹는 길을 택했습니다. 정작 죄를 지은 저는 조용히 숨어서 살았고요. 그 이후 세금 사건 때도 저를 위해 또 나섰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여기 가져온 것들은 제 자랑이 아니라 그 친구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제야 옛 이야기처럼 떠돌던 소문들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도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마을이 저보다 도윤이를 더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사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가 도둑이었던 시절 제 손을 잡아 끌어낸 건 관아의 곤장도 원님의 호통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친구 하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만해라, 사람들 흉보겠다. 무진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벌써 손목이 잘려 장터 바닥을 쓸고 있었을 것이다.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짧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지는 송얼골에 여러 가지를 남겼습니다. 무너질 듯한 다리는 새로 고쳐졌고 낡은 기와집 지붕은 두꺼운 기와로 교체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자그마한 글방도 하나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글방을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둑이 아닌 사람을 끝까지 믿어준 자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부르던 말이었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 갔습니다. 무지는 장사를 위해 다시 길을 떠나기도 했지만 언제나 송얼골로 돌아올 길을 잊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예전처럼 마당을 쓸고 밭을 갈며 살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강도윤이가 아니라 강도련님이라 불리는 날도 생겼습니다. 원님 역시 그를 부를 때면 대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곡식자루 하나를 쥐어주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때 네가 한 선택을 이제는 조금 이해하겠다. 원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고 두 사람의 머리에도 서서히 흰머리가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송얼골의 아이들에게 예시하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전에 우리 마을에는 도둑이 된 친구를 2번이나 감싸준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럼 왜 도둑을 감싸준 사람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어른들은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둑질을 한 손은 벌을 받아야겠지만 그 손이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손도 세상에는 필요하단다. 강도윤이라는 사람은 그 손이 되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그 손이 한 사람을 살렸더니 결국 한 마을이 살아났지.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해요? 어른들은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친구가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고 말해줄 줄 알아야 하고 동시에 그 친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곁을 지켜줄 줄 알아야 한단다. 도둑을 감싸준다는 건 나쁜 짓을 덮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만드는 길을 함께 찾아준다는 뜻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상은 죄만 보고 사람을 가르기도 하지만 인연을 보고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기도 한다. 어느 쪽 눈으로 사람을 볼지는 결국 우리 몫이란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언젠가 자라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송얼골 팽나무 아래 비석에는 오늘도 옛 글귀가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눈으로 보고 사람의 마음은 오래 보고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 앞을 지나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조용히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한 번쯤은 끝까지 믿어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